큰 틀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예. 우리가 2주 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이제 4월 10일 예. 월요일 날이었죠. 2주 맞나요? 전이요? 2주 전이면? 오늘 네, 며칠이죠? 24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일제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철수 후보가 역전하는 조사도 나왔고요. 네. 또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접전 양상을 띈다. 그래서 그게 4월 4일 아니었나요? 아니 한 4월 10일경입니다. 네, 10일 4월 경. 4일 날 내일신문과 그거는 양자대결에서 이렇게 양자대결에서. 만들어준 거고 예. 다자구도에서도 다자에서도 오차범위로 엎어진 들어왔다. 결과들이 나왔다. 두세 개 나왔었죠. 4월 10날 월요일 날 예. 여론조사 발표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 한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네. 그 한 주가 15, 16일 날이 후보 등록일이었고 예. 17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후보 등록일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지율이 나중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예. 많다. 아하. 이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 예. 예. 이게 그래서 본격 정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일주일 전이었는데 10일 날. 그러면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거다. 안철수의 급부상이 일어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로부터 2, 3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그렇죠. 전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조사 결과가 대충 들리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 통해서 돌았죠.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그때 일요일, 토요일 날 문재인 후보가 17군데인가 19군데 언론사 인터뷰가 다 잡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그러면서 언론사 인터뷰를 다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정권 교체 아니다. 안철수가 집권하면. 아. 그러면서 각을 세웠고요. 음. 그러면서 안철수가 되면 40석짜리 국정운영 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당 그러니까 가지고. 일부러 차별화를 하려고 선명하게 그렇게 네, 굉장히 지적을 한 거구나. 예, 굉장히 방어막을 세게 치고 프레임을 세게 걸었죠. 아니 예. 그리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40석이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왜 경쟁을 해요? 아니 그때 되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가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징하네.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후보에게 개혁보다는 통합의 기치를 들고 나가라. 그렇죠. 이런 네. 어떤 자문들이 많았지만 예. 문재인 후보께서 그때 적폐청산, 예. 개혁, 음흠. 그다음에 정권교체 이 전선 기조가 맞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예.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고 월요일 날 딱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막 그렇게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아하. 기조를 바꿔야 한다. 별 얘기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내버수당탕탕했지. 예. 예. 그런데 후보가 그렇게 딱 전선을 딱 치니까 일단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갑니다. 며칠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실점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였냐면 첫 단설 번째는 유치원이 제일 커요. 제일 컸고요. 그 앞에 버스 동원해서 원광대. 원광대가 가서 뭐 광주에서 어떻더라 렌터카 예. 막 이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단설 유치원이 제일 퍽퍽하냐. 컸죠. 예. 그리고 나서 교수 임용 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죠. 한 서너 개가 터집니다. 예. 그러면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근데 사실은 그때 조사 방식의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무선을 80%를 섞고 유선 전화를 20% 섞었을 때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 한 나왔죠. 4, 5% 앞서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개는 50대 50 정도를 예. 섞었기 때문에 유무선을 보수 언론 무슨 뭐, 메이저 언론이야. 보수 언론?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좋게 얘기했다 뒤에서 까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었고 한겨레하고 어디하고 조사한 것도 네. 유선 비율을 50% 넘게 잡았어요. 그래서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한겨레가 특히 많이 잡았고. 예. 처음에 그 4월 4일 날 양자 구도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걸 이제 그 누구죠? 이택수가 있는 거기 리얼미터에서는 자, 양자 구도에서 안철수가 이겼다? 그러면 그 리얼미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양자 구도 하게 되면 이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설명한 양자 구도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고발당했잖아. 리얼미터가. 그렇죠. 고발당했죠. 네. 국민의당으로부터. 네. 그래서 자
문재인과 심상정이 후보가 되고 단일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됐을 때 하게 되면 그때도 4~5% 이겨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이어서 KBS, 연합뉴스, 한겨레 뭐 했고 3개 기관에 다자구도로 했는데 이 3개 기관에서도 안철수가 이기거나 박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징계받은 게 KBS하고 연합뉴스. 예, 연합뉴스가 했던 거. 코리아를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정말 이상했다는 거예요. 4월 8, 9 이제 이때 조사했던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것이에요. 예. 6%인가 4% 근데 한겨레도 항변을 하던데 우리는 쭉 그렇게 그 비율로 해왔기 때문에 추이를 알려주려고 한 거지. 추이를 알려주면 이제까지 추이를 보여줘야죠. 왜 지금 나온 결과만. 아니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학설로 입증된 건 없지만 그동안 했던 관례로 본다면 우선이 한 80% 이상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업계 얘기니까 저희 업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업계가 어딘데요? 양조업계?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유무선 비율은 그 각사가 1회만 할 때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번 똑같은 비율로 했다면 그냥 그렇게 조사하는 데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한번 해가지고 근데 이를테면 그동안에 유무선을 이렇게 8대2로 섞다가 갑자기 이번에 그 시기만 5대5로 섞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근데 한겨레가 그렇게 나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갔다가 막 나발을 보니까 나온 거 조선일보에서 인용을 해버렸잖아요. 기사를.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을 또 시장하는 곳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겁나는 게 당장 한 20일 있으면 15일 있으면 대선 결과가 발표될 나오는데, 텐데 이 엉터리 조사했다가는 두려움이 있거든.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는데. 그렇기 때문에 슬며시 5대5로 했다가 8대2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사실은 변화가 있을 때 그 조사 결과를 선행적으로 해서 변화를 짚어내고 싶은 욕망들은 있어요. 세상을 앞을 미리 보고 싶은 욕망. 기술을 걸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양자 대결로 가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만약 설정이 뭐냐면 그 사람 다른 후보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화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야. 어디 교통사고 나갖고. 그렇지. 뭐 아니면 어디 폭발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만 남아서 선거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시네. 아니 그렇지 않다면 기왕이면 하늘로 들어올려져서 천국에 가셨다고 이렇게 승천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맥락을 풀어서야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작업이 좀 들어간 거죠.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 조사는 굉장히 튀었고. 그런데 저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변화 양상을 사실은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때 흥미를 유발시키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국면이 그렇게 간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선에 대해서 설계도가 사실은 국민의당께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 이 양자 대결로 흐름으로 가게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실은 의도했지만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가. 근데 기대는 했는데 그게 맞아버렸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장이라는 건 오긴 왔으니까 그 전에 왔던 반기문 장, 뭐 심지어 황교안 장, 반기문 장 하는데 영어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장이 이제 1년의 장들이 안희정 장도 왔었잖아요. 이렇게 장들이 갑자기 이렇게 갈피 잃은 사람 어떤 그 장들이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는 어떤 그 사건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는 그 측면에서는 지금 그 구속, 그러니까 박근혜가 선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문재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보입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속 시켜놔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반문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절대 대세 주자인 문재인이 보이고 반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그 국면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차에서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의 단일화나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쪽도 어떤 친박의 세가 결집되는 후보도 아니고 홍준표 후보가 됐고 이런 일련의 요소가 흐트러진 와중에 거기에 이제 결집되는 그 아주 설계했다면 기가 막힌 지점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언론이
그 양상 아까 실제 실측 정확히 냉정해 보면은 그러더라도 5% 정도의 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비슷하게 보일 정도의 이제 나름 테크닉들을 구사했던 그런 또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잠깐만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부터 이제 그런 악재들이 검증 공세가 터지고 스스로 유치원 발언을 하면서 안철수 지지도가 일간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빠졌고 빠지기 시작했죠. 문재인 후보 지지는 조금씩 올랐는데 거기에 또 있었던 게 뭐냐면 SBS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1차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잘했죠.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그때 토론은 좀 잘 못했고요, 사실. 그러면서 주말 그때만 전교 1등. 그때만 못한지 그때 두 번째보다 잘했지 그때가 훨씬. 그때 잘 못했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못했지만 두 번째보다는 잘했다고. 첫 번째가. 그래서 주말에 조사를 논쟁이 해보면 몇 번째 제일 잘 못했나 그. 그때 15, 16일 날 주말 조사를 해보면 대략 조사 결과들이 되게 한 7%, 많이 나는 데는 10%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차에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골든 크로스를 딱 쳤어야 하는데 확실히 못 치면서, 왜냐하면 선거운동 들어가면 조직세가 힘을 발휘하거든요. 4월 10서부터 15 그 주간이 골든 크로스가 올 수 있었던 1차 골든 타임에 놓쳤어요. 골든 놓쳤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정당세, 조직세가 센 민주당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17, 18, 19로 가면 갈수록 뭐 조사 기간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4% 뭐 여기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민주당 조직뿐만 아니라 자유당 조직도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 조직은 17일까지는 잘 안 움직였어요.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안철수 쪽으로 쭉 갔다가 왜냐면 홍준표가 늦게 스타트를 걸었잖아. 도지사 꼼수 부리느라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17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하고 그때부터 자유한국당 조직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움직였잖아요. 응축된 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 공식 선거운동하고 4, 5일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흥분제가 듣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제 3, 4일 지난 다음부터. 아니 그때 이미 17일 날 시작을 하고 지방 조직을 쫙 내려보낸 게 첫 번째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승민이가 어려워지니까 무슨 그 정상적인지 기현상인지 발생이 되는 게 지방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 눈치 보고 있다가 기초위원, 광역위원 아니 유승민한테 갔던 글쎄. 이 사람들이 롤 빼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조금씩 오는 거예요. 내년 선거에서 떨어질 그 얘기 것 많이 같으니까. 하더만. 그러면서 표가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거지. 그래서 17, 18, 19로 가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 점점 벌어졌고 호남에서도 거의 20% 정도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10%에서 20%까지 앞서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이 전략을 잘 세우죠. 어디를 공략했냐? 경로당을 집중 공략합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아, 호남에서 처음에 국민당이 골목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리 유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60세 이상이 약하니까 김정숙 여사 사진이 그렇게 계속 나왔구나.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필두로 해서 경로당을 쫙 장악하기 시작하죠. 밥봉사하고 그러는 거.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구부터 찍었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부터 찍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좀씩 벌어졌는데 분기점이 하나 와요. 뭐냐면 2차 토론회, KBS 토론회. 거기에서 사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고전을 하죠. 고전합니다. 그 스탠딩으로 했던 거예요. 했던 거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고 심상정 후보도 다구리로 받았고. 이거 점잖으시면 다구리가 뭐야? 다구리 공식 전문 용어 아니에요? 그래요? 전주에서 많이 씁니다. 다구리 이상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뭐 있어? 그래서 우리 1대4라고 이렇게 점잖은 표현 쓰는데 그때 한번 토론의 영향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런 다음에 송민순 사건이 또 터지죠. 좀 쪽지. 이렇게 공개되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토론회 때 주적 발언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하거나 세게. 유승민 후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 주적이라고 밝혀라. 국방부에 써 있다 사실 없는데. 그건 사실 국방위원장이면서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국방위원장
똥구녕으로 했네요. 그때 또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한테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더 맛이 간 거 아니에요? 예, 주적에 편승하는 거 하려고 그러다가. 호남에서는 또 그게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약간 주춤하는 양상은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쭉 확대되는 두 후보의 격차가 15% 넘어서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주춤합니다. 한 2, 3% 주춤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거죠. 이번 주 들어와서 일요일 날 토론회가 굉장히 이번 3사 그 선관위에서 주최했던 KBS, 토론회에서 MBC 뭐 사실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선방을 했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죽을 썼죠,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패널들한테 1등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1등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이 1, 2, 3등을 이렇게 돌아요. 패널들이 다. 1, 2, 3등. 그러니까 문이 1등일 경우 있고 유가 1등일 경우 있고 심이 1등일 경우가 있어. 근데 문이 1등인 경우도 나온다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문 후보가. 꼴찌는 동일하죠. 꼴찌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뀌었어. 홍이 4등, 안이 다 꼴등으로 가 있어. 이번 거는 그렇죠. 이번 게 3차에서 패널들이. 그러니까 패널들이 보는 게 자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그 정치 패널들, 이 평론가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잖아요. 근데 문 1등, 안은 거의 4명 중에 3명은 안을 꼴찌로 다 뽑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가 왜 중요했냐면, 사실은 이번 주 29, 30일 날부터 이제 투표용지 그 인쇄 들어가지 않습니까? 29일 날 사실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1일부터는 연휴가 껴있고 사전 투표하고 이제 사실 마음을 다 굳히는 거거든요. 그럼 남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2차 골든타임이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 온 거예요. 이번 토론이 그렇죠. 일요일 날 토론에서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재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2차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때문에 자력으로 후보 단일화 없이 연대 없이 자력으로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가거나 역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였죠. 물론 이제 JTBC 토론 25일 날 그다음에 28일 날 또 경제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이죠. JTBC. 오늘. 이제 이런 토론회가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토론회가 후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크죠. 그게 빈집에 쏟아나는 건데. KBS 토론 터지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층도 일부 부동층이 빠지는 게 보여요. 2차 토론 때? 2차 토론 때. 아까 송민수 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안보 이슈는 크게 영향을 별로 안 미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진한 색깔 공세에 대해서 이미 많이 단련됐던 분들이고 그래서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오히려 안보 이슈가 딱 터지니까 보수층이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또 홍준표 후보가 그걸 TV 토론에서 전쟁 위기를 막 고조시키면서 보수층 결집을 계속 호소하지 않습니까? 일부 먹혔거든. 먹었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우왕좌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약간 흔들리는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상당히 견고한 편이었어요.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남은 변수는 일요일 날 토론은 어디 토론이었죠? 선관위 토론이었어요. 선관위 토론. 1차 토론이었죠. 남은 변수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해놓고 근데 저는 그 2차 토론 때 KBS 토론 때 다구리 토론 때 1대4 엉겹결에 엉겹결 쫓아왔네. 근데 그때 사실 주적 논쟁이 있었잖아요. 주적 논쟁과 주적으로 끝나지 않고 햇볕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 이후에 호남에서 무슨 발표를 하냐면 철수 산악회가 있어요. 철수 산악회 호남 지부가 사진으로도 있습니다. 철수 산악회 호남 지부가 안철수 지지를 철회하면서 철수하면서 해체해버렸어요. 아니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산악회도 해체하겠다 그랬어요. 산악회도 이름이 철수 산악회니까 해체를 해야지. 그걸 철수하지 말라. 근데 그게 뭐냐면 주적 발언에 대해서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물려 들어갔냐면 햇볕 정책이 물려 들어갔잖아요. 호남 분들한테 햇볕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성과고 김대중 대통령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 이것과 애매모호하고 또 햇볕 정책 계승자라고 했던 박지원이가 아무 얘기도 없는 거야. 그냥 어찌 햇볕 정책을
뭉개는 듯한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 골로 보냈다고 그 소리를 해버렸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게.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첫 번째 단설 유치원 발언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골든타임 역전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고비에 햇볕 정책 갖고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선명하게 빠진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부층, 여성층에서 쑥 빠졌어요. 그 다음에 TK 보수 지역에서 쑥 빠졌고, 호남에서도 쑥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삼쑥이야? 이 쑥 빠진 데서 주목을 하자. 근데,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설 유치원 발언과 그 다음에 학제 개편은 정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정무와 정책 다 실패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정책을 했을 때 유권자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라도 애를 키우는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가서 사립유치원장 발언하더라도 정작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했다가는 욕먹는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수가 없죠. 학제 개편이었을 때, 학제 개편 한다 그러면은, 이 학제 개편하면은, 이렇게 1학년이 두 번 될 때, 그때 피해보는 학생,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엄청 혼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 정책을 던졌다가, 거기서 이 주부, 특히 여성층 지지율이 훅 빠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 광화문에서 한 다음에 호남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의 키를,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호남으로 가면서, 이 선거는 끝났다 전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기 보수층의 지지율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단단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구로 갔어야 된다. 근데 호남으로 갔으면 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나는 호남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지. 계속 지지하실지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러다가 또 그 호남의 대표 주자들이 가가지고 지역감정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재인 후보가 호남으로 갔어야 맞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전투를 벌이면 호남의 맹주 다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호남을 두고 다투면 이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실 대구를 갔어요. 그리고 대구 간 게 쟤는 그렇게 이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표에서 그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팠죠. 그리고 저는 그 박지원 안철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동영 안 보였어야 돼. 예. 호남이 안 보였어야 돼. 왜냐하면 갑자기 늘어난 게 보수 지지가 늘어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거지. 그다음에 김대중 골로 갔다라느니 골드 크로스를 만들었는데 골로 가는 크로스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홍준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체성을 그리고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표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제 몫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슈나 여러 이슈가 되면서 사드 이슈, 그다음에 주적 이슈, 그다음에 햇볕 정책 이슈 되면서 호남에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김대중이 뭘 계승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거기도 호남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호남 정서를 알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호남 거의 더블 스코어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남은 쏠리면 모처럼 전남분이 오셨네. 쏠림 현상이 있는데 전라도 말 할 줄도 몰라 근데. 왜요? 네이티브가 안 되잖아 지금. 그래요? 서울말 하잖아요.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와 보니까 이 전라도 말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기 힘들어. 이게 경상도 전국 오면 살아남아. 경상도 사투리는 주류어예요, 주류어. 네. 근데 이게 여기 호남 사투리는 술 마시면서 사는 우리는 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여기 왔으니까 온 집에 한번 털고 가면 온집에 쭉쭉 털어불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세 군데가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빠진 데가 명확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명확한 이유가 없는 지금 충청 지역, 약간 충청 지역은 생각보다 좀 버티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충북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 그동안 얘기했죠. 근데 충북
그 청주 KBS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예, 40명인가? 충북 사람만 아, 안심번호로 최초 안심번호. 제대로 했네. 그 자기들이 안 한 것만 갖고 인정 안 되니까. 우리 한 거는 비공표라니까요. 아, 참. 그걸 우리한테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 얘기를 안 하죠. 거기서 한 6%포인트 정도를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금 고 기자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요. 대부분 다 동의하고 다른 면을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가 좋잖아요. 호감도가 높잖아요. 예. 호감도가 최근에 조금씩 떨어졌어요. 아까 흠집들이 많이 났죠. 검증 공세에서. 근데 이 호감도가 그 확장력의 바로미터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지도로 연결되려면 중간에 뿌리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를 전라도 사투리처럼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뿌리치가 그게 뭐냐면 대통령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지지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데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야?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경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안철수 후보의 최대 약점은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지는 안철수를 하지만 대통령감이 그렇죠. 누구냐 하면 손을 안 들어요. 아하. 안철수에 대해 자신 있게 못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차이가 큰 부분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 잡았어도 안 되는 거야. 무게 딱 잡고 있어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 준비를 잘 해왔느냐, 집권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이 좀 차이가 크게 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고 집권 준비를 착실히 해온 느낌은 아니다. 이게 이제 인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2차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1차 토론회는 경색됐다고 얘기하니까 2차 토론회 때는 막 이렇게 국민이 이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밝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뭐 어제 토론회에서, 엊그제 토론회에서 좀 좀 황당한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유로움과 가벼움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대통령다움, 국가 지도자다운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거든요. 그 국가 지도자다운 게 뭐냐? TV 토론에서.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 다 봅니다. 저 사람의 말을 하는 거, 태도들을 다 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는 이번 선관위 토론 같은 경우는 3차 토론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한테 이게 대화하는 과정을 보니까 나이차 많은 형이야. 저 큰형한테 막내 동생이 어릿광 막 부려. 떼쓰는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급의 차이, 체급의 차이 확 느껴진 거죠.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플 거다. 그리고 통합을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력이 약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합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내 중심이 확고 있으면서 통합을 얘기하는데 중심이 없고 어설픈 양비론에 빠지는 거예요. 민주정부도 잘못했고 보수정권도 잘못했고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거든요.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휩쓸려 다니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중심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3종 세트예요. 첫 번째 이제 4종 세트 나올 때가 되는데 첫 번째가 단설 유치원, 두 번째가 햇볕 정책, 그다음 세 번째가 토론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감으로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뒤끝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현명한 이미지. 옛날에 무슨 발언한 거 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좀 품이 넓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통합의 이미지도 굉장히 약해져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하다가 우리가 안철수 까기로 스트리그머니 흘렀는데 자 그런데 3차 토론에서 진짜 이제 그 똥볼 4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아무리 그 안철수 후보가 무슨 1대1 구도에서 역전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도 1등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했잖아요. 왜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한테도 당신 전화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막 전화하고 문자에 박시영한테 좀 물어보라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그러셨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네.
근데 저는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1대1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허상이다. 그렇죠. 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계속 정치 얘기를 하고 있을 때문에 가능한데 사람들 느닷없이 1대1 딱 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거 내가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대1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나. 1대1이 되려면은 적어도 내 생각에 홍준표, 유승민이 하여튼 안철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 같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유승민도 홍준표 밑으로 안 갈 것 같은데 그게 될까? 그리고 조원진이가 가만히 있을까?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의 이미지에다가 갈 곳 없는 보수의 지지까지 합치게 되면 나름 의미 있는 지지율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한 30%쯤일 것이다. 예, 그게 한계일 것이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 말하자면 그냥 묻지마 박정희 지지, 묻지마 박근혜 지지, 묻지마 새누리당 지지 이런 분들이 어쨌거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당을 지지해보는 경험을 한다는 게 길게 봐서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순진한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안철수가 차라리 홍준표를 이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10%도 못 받게 해가지고 거기 파산시키는데 기여를 하면 이 사람은 새 시대에 큰 기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론을 하면서 너무나 못 보여주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상한 게 난 진짜로 난 100% 동의하고 네. 만약 저 같았으면 문재인 표를 뺏어보면 자기가 올라갔을까? 왜냐하면 문재인이 그 대권 부동 1등으로 독주하고 있을 때 이 사람 8%에서 12%였었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럼 그렇죠. 뭐냐면 거기서 내린 결론은 그게 1년 반, 2년, 3년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린 결론은 문재인 표는 죽어도 나한테 안 온다야. 그렇죠. 고정지지율이 10% 언저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언제 착각을 했냐면 2016년 4.13 총선 때 호남을 쓸고 난 다음에 호남도 이제 맹주가 나네. 예.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박지원 부대표 보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갔던 지지율이요. 총선 끝나고 나서 줄줄줄 빠져갖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50대 50 대등한 관계로 간 게 총선 끝나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바로 대등한 관계로 갔어요. 예, 그 언론 기획 기사도 아니 총선 때 이렇게 압승했던 데가 왜 1대1 구도로 갔지? 이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올 때도 자기는 여전히 8% 10%였었어요. 12%? 네. 그러고 나서 안희정 아웃되고 난 다음에 25% 30% 솟았으면 내가 갈 길은 저 중도나 보수 갈 길은 보수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굴 깠어야 되냐면 홍준표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내일의 희망이냐 거기를 뭉개뜨렸으면 오히려 나는 그 표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받아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2012년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질적인 두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딜레마죠. 네. 그때는 근데 지금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지층이 또 달라졌어요. 네. 그때 어떻게 됐었지? 그때는 젊은 층한테 네. 인기가 좋았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년층으로 됐고. 가버리고. 네. 한 5년 만에 꼰대가 된 거야?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엔 또 이제 주력이 또 보수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질적인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엄청난 정치공학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정쩡함에서 지금 아까 지나온 2주 동안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여전히 호남으로 그렇게 가고 그게 이제 큰 실패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호남을 갔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 지난 1년 전 총선에서 역전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전시킬 거라고 지금 보는 거지. 문재인 후보가 차이가 있지만 내가 호남에서 역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승기를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호남으로 간 거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시 갔잖아요, 호남. 네. 지금 호남 총동원령이 이제. 그랬는데 그 호남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갔는데 목소리는 그러니까 그거죠. 뭐냐면 지금 제가 최강욱 대표님하고 이렇게 포용을 했어. 그랬는데 윙크는 지금 이 몽도사님한테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호남으로 몸은 오고 있는데 사드 배치하겠다. 햇볕 정책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뭐 무슨 북한은 주적이지. 거기서도 이질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봉도사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봉도사님께서는 그 TK 유권자들은
다시 홍준표를 보는 거야. 그래, 안보가 중요하면은 우리 아싸하게 홍준표가 낫지. 네. 네. 그러니까 이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그 호남에 가더라도 그 호남에서는 이미 이제 진정성 없이 예. 그럼 오는 회부가 됐고, 그리고. 근데 보수에서는 안보 국면이 되면은 왜 안철수야? 안보에 왜 안철수야? 아니잖아요. 안보에 홍준표나 차라리 유승민인 거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본인은 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잠깐 웃어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호남의 유권자를 사실 우리는 30년, 40년을 정치해온 사람도 호남의 유권자를 알자는 건 네. 이건 이 털끝 이 실핏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은 이 선택적 투표라는 정부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럼요. 네. 입과 머리로 정책 몇 가지 줘서 호남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5, 6%일 때 박시영 부대표하고 나오고 얘기하면서 야 결국 호남은 선택적 투표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정권 교체가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8% 이기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이기겠구나. 이 얘기를 둘이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호남 민심의 향배는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둘이 야 그게 7대3이 될까? 7.5대 8, 2.5 될까? 이 얘기하고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사실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호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호남이 전폭적인 감히 지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자격은 또 뭐야? 호남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지지를 보낸 후보들을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그렇죠. 보면은 네. 말이 딱 말을 해도 그냥 문장으로 받아쓰면 논리가 딱 앞뒤가 맞고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때 떴던 정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말 잘하고 똘똘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말은 그러니까, 예술이지.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정치인의 역량을 볼 때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호남의 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똘똘하구나. 아하.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 그 YS하고 비교를 할 때부터도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감은 뛰어나고 사람이 이렇게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붙어갖고 토론을 시켜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나 자부심이 있었거든. 응?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뭐랄까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논리적이고 그 주관을 가지고 임했고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자부심이 중요한 있었는데 지적이시죠. 예.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 때 가가지고는 그런 면에서 실망한 측면이 있단 실망했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있었어. 강철수를 강조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뭔가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참신하고 똘똘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쨌거나 호남의 9세대 세력들이 몰리긴 했지만 간판을 바꿔 달고 새로운 세력처럼 보이니까 문재인 대표는 반신반의하면서 노무현보다는 좀 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거나 지지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저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으면 지지를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보면 볼수록 아닌 거지 이게. 보면 볼수록 아니고 이게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대선 때 그간에 절치부심하면서 당도 만들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밖에 준비를 안 했다. 안 했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거는 전략도 없고 역량도 딸리는 것 같고 엉켰죠. 예. 그렇잖아요. 네, 호남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예. 호감도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25%. 안철수는 좋아하지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싫다. 사람. 안철수 싫어하는 사람 25%. 예를 들면 예. 거의 그다음에 안철수는 좋아하고 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25%.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좋아하고 안철수도 좋아하는 동시 호감층이 40~50%가 있어요. 그 나머지 층이 예. 그렇죠. 일부 둘 다 싫다는 사람들 5에서 뭐 10%밖에 안 되고 그런데 둘 다 좋아하는 이 동시 호감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50대 30 정도로 문재인 쪽한테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율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둘 다 괜찮긴 하지만 이번엔 누구를 더 지지해야 돼라고 더 쏠리는 거죠.
지금 그 국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는 좋아 싫어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15일 동안 그대로 갈 거냐?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또 유심히 봅니다. 전략적 선택도 하지만 자세를 봅니다. 애들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끝까지 예를 들면 겸손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럴 때 보면 홍준표가 빠지지 않겠냐. 이 돼지 흥분제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안 빠진다 그랬죠. 절대 안 빠진다고 제가 왜 안 네. 빠지냐면 이 홍준표 지지표는 개인 지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인 지지표는 한 20-30%밖에 안 되고 세력 지지표입니다. 70% 이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영남권의 정서입니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그래서 홍준표는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이대로 죽일 수 없다. 보수정당은. 그렇죠. 네. 이래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서를 가진 당원들이나 지지층들도 홍준표 오다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왜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대선을 지더라도 15%를 못 넘기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당이 파산한다. 당이 파산하고 다 죽는다. 자기들도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뭐 단체장 나가야 하는데 이거 안 된다.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나름대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계속 조금씩 계속 오를 거다. 홍준표 후보. 저는 15%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조원진 새누리당과 지금 단일하기로 또 합의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만났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작업을 했죠? 중간에 작업할 사람이 누가 해서 조원진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조원진하고 그다음에 남재준 있잖아요. 뭐 거기도 이렇게 일단 한다고. 같이 한다는데 일단 조원진하고 먼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조원진하고 하면 그 박사모가 1%지만 지금 지지율 1%밖에 안 되지만 그 뒤에 잠재적인 게 10%가 있으니 15% 넘긴다. 이게 논의의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재준까지 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쪽에서는 0.1%가 아쉬울 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브릿지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실 홍준표 지지가 적게 나온 데는 뭐 8%부터 많이 나오는 데는 13%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올라가면 올라서 또 안철수는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또 보수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해도 거의 제가 볼 때 14, 15 정도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돼지 흥분제 사건이 홍준표 후보 표를 깎아먹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마 쪽팔려서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사회층으로 많이 숨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안철수가 빠질 때가 홍준표가 받아먹고 지금 그런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먹고 지금 이렇게 모든 지지에서 한 12, 13은 나오고 14, 15 넘는 조사도 나와야 되는 그 흐름이었다가 이 대중분제에서 좀 이렇게 제 생각에 2, 3%는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에서는 상당히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15% 가까운 뭐 조사가 나왔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여의도 정가에 막 떠돌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무됐었고 뭐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돼요? 어디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죠. 홍준표 지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요. 이게 갈리더라고 소리. 이거는 이런 거를 바람직하다 안 하다라고 구분하기는 가치를 보기에는 이건 나는 애매합니다, 우리는 오래 정치를 한 사람들로서 현상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 살아남습니다. 그게 역으로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대선이 끝나잖아요. 국민의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분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과 당은 대립과 갈등 혹은 분열돼 있을 양상은 되지만 일단 지지층은 겹쳐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도 겹쳐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1차 협치, 1차 연정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정의당 되죠. 그다음 또 누가 되겠어요?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다수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적폐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분탕질에 당을 흔들면서 분탕질 갖고 나갔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묶여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지금 신인으로 정치 데뷔한 사람들, 그런 의원들, 이 초선 의원들은 부득불 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고 그렇죠. 상충부의 적폐 세력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 기회에 홍준표가 도약하는 것이 아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번 우회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당이 이쪽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는 넓어지고 자유한국당하고 2018년에 경쟁을 합니다. 그럼 제일 경쟁자가 자유한국당이 돼요. 자유한국당은 그때도 적폐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누르면서 새로운 국민의당과도 일부 세력과 함께하고 정의당과도 함께하고 그래서 진보 진영의 블록을 단단하게 해놓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잡고 2018년서부터 개혁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당이 2등 정도 원절에 머무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저는 15% 넘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일단 방송 끝내죠. 아니,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한 주제야. 그런데, 자, 3차 토론에서 이 돼지 흥분제 이후 치러진 첫 토론이었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거의 이 꼴찌 가깝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꼴찌로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세에 눌렸어요. 기세에 눌렸죠.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은 이게 보수를 대변하면서 사실은 그냥 디테일보다는 이제 기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처음에 나오자마자 심상정 후보가 말싸다기를 그냥 아랑 날려버리면서 난 당신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라고 해보면서 그게 그 앞에 두 번의 토론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나올 텐데 이제 그 기세에 눌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또 살려주잖아요. 토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말은 하되 카메라를 보고 가겠다. 이건 음주로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근데요, 홍준표 후보가 멘탈 갑입니다. 사실 토론해 그렇죠.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속 긴장을 한반도 전쟁 위기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보수층이 좋아할 말만 딱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시원시원하게. 자, 보십시오. 오늘 당장 중앙일보도 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홍준표 지사 올라갔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체는 아까 여성분들 그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하지만 이 안철수한테 빠졌던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은 아까 홍준표를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당위에서 희망사항이었는데 뭐냐면 그런 이제 홍준표 그런 그 주춤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게 이 어음이 계속 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준표의 주춤할 때와 이 어음이 절묘하게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또 꺾이고 있고 그러면 절묘하게 홍준표를 추격하는 양상이 그러니까 추격을 못해 추격하는 양상이라도 나타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유승민과 홍준표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서 유승민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대한민국 향후 이 정치 구도가 집권을 한 당선자에게 만약 이제 뭐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상장을 했을 때 드디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말을 좀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국민의당하고 오히려 더 합의를 보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감정의 골이 당을 그러니까 흔들고 분탕질 치고 나간 세력이기 때문에 아까 홍도사님 말씀하실 때도 사람 가려받고 싶었잖아 지금. 방대당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도저히 우리가 이기고 나서 저들을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정치 신인은 그러나 이제 또 수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냐면 이 바른정당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가봅시다가 되면은 중간에 국민의당이 우리는 반대예요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이 바른정당이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적폐가 됐었고 이렇게 되면은 반성 국면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스탠스는 배신자 스탠스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 차라리 이런 이제 그렇게 그 국면에 그 어떤 허니문 기간을 가져가지고 갔을 때 이 지금 다당제 상황에서 그리고 단독 이 정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 당선자에게 이 그림이면 정말 해볼 만한 그런 게 되지 않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유승민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정당이 그간에 했던 모습이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 사람 데려오려고 했잖아요. 반기문, 황교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이 모래알 집단으로 계속 비춰진 거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게 본인은 보수의 적임자, 네. 신보수를 들고 나오면서 홍준표를 겨냥한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계속. 그랬었죠. 거기서 표가 올 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를 겨냥했어요. 안철수를 겨냥했어야죠. 근데 이분은 계속 문재인하고 싸우면서 보수의 대표성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 가 있는 일부 보수표를 자기가 뺏어와요. 왜? 홍준표에서 올 표가 없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왔어야 하는데 그걸 노력을 안 했어요. 올 표가 없지. 어디서 와요 그 표가.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는 거하고 또 분명히 다를 텐데 저는 사실은 고 기자님 같은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것이고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이미 이제 선거는 어느 정도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그러려면 첫째가 소위 적폐 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진짜로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수를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저 홍준표 같은 후보, 자유한국당 세력을 더 이상 지지하는 거는 내 스스로도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창피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민주주의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느껴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유승민의 역할, 그러니까 최소한 홍준표가 안철수가 미우면 유승민한테 가야지. 그게 홍준표한테 가는 건 나는 너무 좀 슬펐어. 근데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저는 길게 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홍준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세력, 소위 그 구시대에 구악이 쌓여 있는 적폐 세력들이 그대로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 문재인 진영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세를 감안해가지고 소위 지지자들도 안철수 후보 측 지지자들도 전략적으로 저쪽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폐 세력하고 손잡고 청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민주진영의 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생각이 약간 달랐던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건데 그게 왼수가 되지 않고 끝나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거기다가 바른정당까지 얹혀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해야 될 개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폐청산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이 그렇게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지지자들 간에 못 박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 막. 그럼요. 와 정말 이게 전쟁이 붙으니까. 대선은 전쟁입니다. 이 친문 친한 여기 붙는 거는 왼수 이상이더만 정말로. 나는 잠깐만 덧붙이면 아까 이제 제가 국민의당과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약진하고 15% 넘는 거 이런 거는 뭐 동의할 수 없다는 저는 이게 동의와 무관하게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를 좀 잘 둬야 되는 게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정치 개편과 정치 구도를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의당은 어차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수가 분열돼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맹활을 보여준 거거든요. 난 이쪽하고는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먼저 협의하겠다 그러잖아. 나 이제서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북한 먼저 가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미국 먼저 가야죠. 그리고 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정감 있는 자세를 주는데, 이때 안보 문제를 사드라고 하는 민간 문제를 빼면서 바른정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 같이 맞춰나가는 거예요. 다만 사드 문제는 최순실이 한 것 같으니 지금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사드 문제와 중국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 얘기하면서 이슈를 세컨 아젠다로 좀 빼놓으면서 안보와 한미 혈맹관계, 한미 동맹관계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쪽을 오히려 홍준표 쪽하고 멀리 뛰어내는 작용을 나는 새로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제 질문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이번에 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발목 잡게 할 거 아니야. 지방선거 때까지. 끝까지 방해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못 굴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자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나올 놈들이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어쨌거나 15% 이상을 받았고 살아남으면 바른정당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오히려 바른정당이 뿔뿔이 흩어지지. 더 개기는 거 아니야? 아까 박시영 저도 통으로 안 움직이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쪽에 보수에 참신한 가치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쪽과 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박시영 부대표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철수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안철수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울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통밥이 있는데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둘러싼 세력이 나중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를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안철수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파토가 나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갈 데가 없다.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움직여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그 정치인은 그런 잔걱정이 좀 많은 그런 이제 그런 잔계산, 잔걱정 많은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제가 유승민이라면 자,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선은 안 되는데 엄청나게 어음이 지금 자기한테 쌓이고 있잖아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자산은 많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봉도사님이 유승민이라면 어디에 나가겠어요? 출마 지역을? 호남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유승민 수도권으로 나가야지. 서울시장 나가죠. 제가 유승민이면 다음 목표 타겟은 서울시장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를테면. 이제 그 지점을 그렇게 잡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요. 이제 현실은, 이번에 5개 정당은 이제 각계약진이에요. 각계약진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캠프에서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 그리고 이거 좀 통쾌 받아들이면, 홍준표 살아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가 몰라가고 유승민과 대립구도로 가는 건 더 골치 아파요.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홍준표는 살아남아서 정말 대한민국 너무 문재인이시는 구도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셔야죠. 대한민국 생각한다니까 수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벼랑을 지금 가면요. 이거 아니에요. 그 TK 가면 분위기가 떨어져도 홍준표. 안 돼도 홍준표. 현실은 현실이죠. 그나마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은 뭔지 알아요? 배신자 유승민.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저 보수가 이 정도의 충격으로 나는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 수구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이 검증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조사해 보면 거의 3명이 각축전을 벌여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각축전을 벌입니다.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지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25에서 30%는 돼요. 왜냐하면 세대 투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팽팽한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안 되면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지금은 있습니다. 싱거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가는 느낌이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일부는 문재인 후보한테 박스권에 갇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보면 전화면접 조사로 할 때 38에서 ARS 조사로 무선을 90% 이상하면 44호까지 나옵니다. 되게. 근데 이제 부동층 크기가 틀리죠. 전화조사 할 때는 10에서 20%까지 나오고 ARS 조사는 4, 5% 정도 나옵니다. 부동표 크기가. 근데 이걸 백분율로 환산하면 대략
한 3에서 45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네.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MB가 얻었던 표가 그렇게 잘 나갔던 MB가 48%로 당선됐습니다. 네. 정동영 26%였거든요. 네. 22%포인트 차이로 네. 승리했습니다. 제가 볼 땐 매직 넘버가 문재인 후보는 딱 3%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땐 3%만 더 그러니까 돌파하면 얼마? 45? 48 제가 볼 때 100분율로 하면 48 무조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 느낌으로는 적극 투표층이나 이런 흐름을 볼 때 45를 찍고 있다. 그래서 3%를 넘기면 48이면 적어도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가실 거고 네. 홍준표 후보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8이면 무조건 당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부가 이야기하는 확장력에 갇혀있다,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갖고 네. 공격하는 논리예요. 예. 그런데 이명박 후보도 그렇게 다자구도에서 48을 얻었는데 이명박 대세론이 광풍을 불 때였는데 그럼 문재인이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예. 달리고 있는 건데 그게 약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